네, 어느덧 12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13년을 찬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2013년 주식시장의 전망이 모두 나온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2013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논의를 할 텐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13년 메인 키워드로 D갭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갭이 좀 줄어든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일드 갭이 이제 축소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D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 이제 시장을 보는 가치가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뜻에서 투자자가 바라는 채권 대비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에서 D갭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D갭이라는 큰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5개의 소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경기, 물가, 금리, 유동성, 정책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는 내년 시장은 조금 낙관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핵심이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선택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5가지 이제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경기부터 보시면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IMF에서 보시면은 2017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4%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한국의 어떤 성장률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그 성장의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인데 이 장기 저성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내수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장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주로 수출 기업 중심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장률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무역 가중 성장률 이름을 붙여 봤는데 이 그림은 지역별 수출 비중과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률을 곱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파란색 실선이 이제 무역 가중 성장률입니다. 보시면은 이 세계 성장률보다는 2009년에서 11년까지는 상당히 한국 경기가 선전했어요. 차별적 성장에 성공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중심의 아시아 쪽 수출 비중이 57%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미국 금융 쇼크의 충격을 안 받았죠. 그래서 이제 빠른 회복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로 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제 성장률이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쪽에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중국에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 고리에 한국 경기도 편입이 돼버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새로운 어떤 유효수를 이렇게 신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한국 경기도 차별적 성장이 상당 기간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장기 저성장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접근은 저희들은 이제 소순환 사이클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보시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경기의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죠. 그전에는 이제 크고 길게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짧고 작게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순환 사이클인데 이 재고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기 저성장 내에서의 소순환 사이클이 계속 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대응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이제 2004년과 2007년처럼 경기 민감주가 이제 2배, 3배 오르는 시장은 좀 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소순환 사이클 내에서의 재고 순환 지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좀 적절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시기별로 재고 순환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소순환 경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이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볼 텐데 두 번째는 물가죠. 네, 물가입니다. 네, 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불황과 한국 경기가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모든 자산 시장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장기적으로 좀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은 20년 주기로 이 주기가 교체되고 있고요. 이 주기 교체기로 본다면은 지금은 장기 인플레이션 초입 국면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주기 교체기에는 이제 물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골디락스 국면들이 한 번씩 출현합니다. 사실은 200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는 우리가 골디락스 국면을 한번 누렸고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초입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역사적인 이제 금융 쇼크가 발생하면서 패턴이 한번 좀 일그러진 것 같고요. 그 과정 내에서 향후에는 이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안정적으로 오르는 미니 골드락스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품 선물 시장, 투기적 성향이 가장 강한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이 물가를 추정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CPI랑 그 상품 선물 시장 가격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한 1에서 3개월 정도 차이로요. 그래서 이 CRB 인덱스를 추정하면 내년에 물가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각 상품의 월별 만기 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면 내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한 2에서 2.5%, 그러면 올해가 한 2에서 2.1% 정도로 마감할 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오르는 수준. 그러면 앞서 이제 경기랑 좀 합쳐보면은 경기는 소순환 사이클에서 리바운딩은 좀 가능하고, 거기에 맞춘 이제 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오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조금 사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매크로 환경은 내년에 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물가가 물론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다행히도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오르더라도 지금의 금리가 초저금리 아닙니까? 네네. 이러한 금리 상황에는 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경기나 물가를 보면 내년에 금리는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상승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금리는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의 금리거든요. 보시면은 이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1870년 이후에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1870년 이후부터 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류 경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진입해 있습니다. 네. 1.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 오름세로 바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주식과 채권, 향후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결국 금리가 경기와 물가가 조합된 함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2.7% 정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 같고, 왜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오르냐 이렇게 좀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1990년 이후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총 3번 정도 있는데, 네. 이 정책금리와 시중금리가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자금시장이 예민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그 선행성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1년 정도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중반까지 연준이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보다 1년 앞선 2014년부터는 금리가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변화의 시작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채권 쪽으로 전부 다 돈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 아까 경기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주식 쪽으로 좀 이동을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 시장을 보는 핵심이죠. 네, 이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세 번째로 또 금리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선행으로 움직이는 또 시중 금리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 사항은 유동성인데요. 올해도 또 유동성은 괜찮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까요? 예, 계속 공급될 것 같아요. 예. 2010년 전망을 떠올려 보면은 출구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회수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2, 3년간도 우려해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동성은 계속 풀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가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잠시 살펴볼까요? 네. 그 지난 9월에 이제 연준이 QE3를 통해서 매달 최대 400억 달러의 MBS를 이제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완전 고용이 뭐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해고됐던 사람들 다 복직하는 게 완전 고용이다라고 가정해보면 현재 취업자 속도로 보면 총 32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32개월에 매달 400억 달러를 곱해보면 총 1.3조 달러의 달러가
이제 MBS 매입에 투입되기 때문에 돈은 계속 풀린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기대하는 대로 이번 달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이 어떤 부분적 합의를 통하면 다시 이제 국채 한도를 늘려서 국채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구축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걸 자기들이 이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 효과를 없애주는데 Q1 때나 2 때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미국 재정 절벽이 부분적 합의를 통해서 국채 한도를 늘리게 되면 다시 내년 초부터는 최소 300억 달러에서 한 450억 달러 정도의 달러가 국채 매입에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향후 한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가 달러가 자산 매입을 통해서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연준 자산이 2.8조 달러거든요. 한 50% 정도의 달러가 더 투입된다. 그래서 달러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렌드 알아볼 텐데요. 올해 참 되돌아보자면은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슈도 많아서 뭐 정책 공조라든지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참 많았는데 네. 내년에 정책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보시면 어느 나라든 어느 후보든 공통된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정부의 사회 분배적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런 공통된 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되면 정부 부처를 줄이고 공무를 좀 줄여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일으킨 게 결국 미국의 금융쇼크였고 가계이익과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 부분을 겉으로 표현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극화 때문에 사회의 어떤 분배적 기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그걸 추구하겠다는 건데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실히 드러나죠. 이 신자유주의를 추방했던 이 북미식 모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 수지가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죠. 반면에 사회적 지출을 많이 한 국가인 북유럽 모델은 오히려 재정이 탄탄하고 복지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자유주의가 명분을 잃어갔기 때문에 정책은 어떤 입장에서 축을 잡아야 되냐면 결국 정부는 강한 정부, 큰 정부를 추구할 거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기업보다는 가계 소비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규제를 받는 산업들은 상당히 좀 기업 환경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의의 보호무역주들이 계속 나온다. 최근에 현대차 연비 이슈와 같은 어떤 기업에서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에 와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주식의 시장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경기와 물가,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정책이라는 2013년의 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보자면은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전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그 주식시장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밴드를 정확하게 맞출 자신은 예. 없는데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1830에서 이제 2360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미 이번 조정을 거쳐서 저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보더라도. 그리고 위에 타겟이 좀 높은데 정확하게 이제 지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보다 의외로 좀 강세작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년도 경제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수의 밴드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분기별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보다 세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